아이들 앞에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다. 여긴 우리 집이야. 당장 나가.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화를 내는 듯한 설날 아침. 윤희는 마치 창고처럼 변해버린 북향의 작은 방에서 눈을 떴다. 68회를 살아오며 이런 차가움은 처음이었다. 창밖에서는 동네 아이들이겠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들뜬 목소리가 멀리서 흘러왔다. 그런데 이 방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은 이상하리만큼 싸늘했고 그 싸늘함이 마치 그녀의 처지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았다. 이 집은 원래 윤희와 남편이 35해 전 둘이 땀 흘려 지은 집이었다. 부부의 침실이었고 때로는 거실이었고 아들의 방이기도 했던 넓은 공간들이 이제는 모두 아들과 며느리의 것이 됐다. 윤희가 이 북향방으로 밀려난 지는 벌써 3년. 벽에는 싸구려 달력이 덜렁걸려 있고 낡은 작은 서랍장 하나와 남편의 흔적을 겨우 담아둔 나무 상자 하나가 그녀의 전부였다. 그때 머리맡 스마트폰이 짧게 떨렸다. 오전 역시. 화면의 차가운 빛이 어둠 속에서 윤희의 얼굴을 하얗게 떠올렸다. 아들 현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윤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며 아프게 울렸지만 그녀는 참아냈다. 그리고 화면을 눌렀다. 딱 2줄이었다. 칼날처럼 무심한 문장.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아. 미안한데 오늘 엄마 보러 가는 건 취소할게. 레나 친정에서 가족 모임하게 됐어. 나중에 연락할게. 윤희는 그 문장을 1번, 2번, 3번 읽었다. 혹시 반복해서 읽으면 글자들이 다르게 보일까? 말끝이 조금은 따뜻해질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화면 속 글자는 끝내 변하지 않았다. 오지 마. 필요 없어. 그런 말이 글자 뒤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화도 올라오지 않았다. 그저 마음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듯 깊고 큰 구멍이 뚫린 느낌만 남았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이 집에서도 내 아들 인생에서도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됐군. 그 현실이 설날 아침의 냉기처럼 윤희의 온몸을 관통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윤희는 이 집을 지켰다. 남편의 목소리와 웃음이 남아있는 곳이니까 이 집만은 지켜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3년 전 현태가 며느리 레나를 데리고 잠깐만 들어오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다. 몇 달 만이 3년이 됐고 그 사이 집의 기억도 윤희의 자리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잠식당했다. 윤희는 침대에서 일어섰다. 놀랍도록 조용했고 놀랍도록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려둔 사람처럼. 그녀는 바닥 아래 깊숙이 숨겨두었던 오래된 여행 가방을 끌어냈다. 남편과 신혼여행 때 쓰던 세월이 묻어있는 낡은 가방이었다. 먼지 냄새 사이로 아주 잠깐 오래된 행복이 스쳐 지나갔지만 윤희는 그 기억에 매달리지 않았다. 오늘은 울어야 할 날이 아니라 떠나야 하는 날이었다. 옷을 접었다. 블라우스 5장, 바지 3벌, 속옷 몇 벌, 그리고 동생이 떠준 목도리 하나. 가방은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 68해 인생이 이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지금 자신의 처지를 무엇보다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복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레나가 아이들을 재촉하는 날카로운 목소리, 문 여닫는 소리, 가족들이 움직이는 기척. 하지만 그 소리들은 더 이상 윤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전 8시 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차 시동 소리가 멀어져 가고 집 안은 다시 무덤처럼 조용해졌다. 윤희는 작은 액자 하나를 손에 들었다. 남편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액자를 가방 위에 살포시 올려놓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가요. 이제 됐지? 그리고 식탁 위에 적어둔 종이 한 장을 놓았다. 길게 쓰지 않았다. 길게 쓰면 마음이 흔들릴 테니까. 당신들 없는 곡솔에서 진짜 나를 찾으러 갑니다. 찾지 마세요. 그 문장만으로 충분했다.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었다. 아니, 이해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오전 10시, 밖에서 경적이 울렸다. 택시였다. 윤희는 방 문을 마지막으로 닫았다. 문틈에서 오래된 집 냄새가 한 번 숨처럼 새어나왔다. 윤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는 순간 자신이 다시 참는 사람으로 돌아갈 것 같았다. 현관을 나서며 택시에 올랐다.
어디로 모실까요? 윤희는 또렷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역으로 부탁합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집이 멀어져 갔다. 담장 옆에 심어둔 나무는 어느새 지붕 가까이까지 자라 있었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집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윤희는 알고 있었다. 이건 도망이 아니었다. 빼앗긴 자신을 되찾기 위한 시작이었다. 아주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시작. 윤희의 삶이 조용히 잠식되기 시작한 건 3년 전 봄이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오후, 하나뿐인 아들 현태가 낯선 여자를 데리고 현관 앞에 섰다. 그날 현태의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다. 어릴 적 엄마가 아끼던 화병을 깨트렸을 때와 똑같은 불안과 미안함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 현태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 여자는 자신을 레나라고 소개했다.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 완벽하게 꾸민 사람이었다. 높은 굽, 몸에 착 달라붙는 원피스, 현관까지 퍼지는 달콤하고 진한 향수 냄새. 윤희는 순간 숨이 막혔다. 레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웃었다. 어머님, 현태 씨에게 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 손끝에는 반짝이는 네일아트가 정교하게 올라가 있었고 윤희의 눈에는 그게 이상하리만큼 날카롭게 보였다. 윤희는 다급히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이 앞치마를 두른 채라는 걸 깨달았다. 밀가루가 묻어 하얗게 된 손. 자기 집인데도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첫 감각. 윤희는 그때 더 조심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불편함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고하는 신호였다는 걸. 그해 가을 두 사람은 결혼했다. 가족끼리 조용히 하자고 현태가 말했지만 윤희는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의 엄마가 아니라 초대받은 손님처럼 사멸에 앉아 있었다. 낯선 웨딩 플래너가 모든 걸 지휘했고 윤희는 그저 박수만 쳤다. 억울함보다 더 큰 건 허탈함이었다. 그날부터 이 집에서의 내 자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혼식 2주 뒤 현태가 다시 그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집이 정리될 때까지만 몇 달만 여기서 살면 안 돼? 윤희가 거절할 수 있을까?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무엇보다 이 집은 방이 넉넉했다. 남편이 떠난 뒤엔 넓기만 해서 쓸쓸했던 공간. 아이러니하게도 그 넓음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됐다. 방코레에 편하게 있어. 그 한마디가 모든 실수의 시작이었다. 레나는 망설임이 없었다.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말한 건 안방을 쓰고 싶다는 요구였다. 어머님, 안방은 화장실도 딸려있잖아요. 신혼부부니까 프라이버시도 필요하고요. 레나는 윤희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동시에 윤희씨라고도 불렀다. 그 친근함은 친절이 아니라 섬긋기였다. 당신은 가족이지만 내 방식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신호. 윤희는 본능적으로 거슬렸지만 남편의 방을 지키려는 마음을 꾹 눌렀다. 그 방은 남편의 옷이 아직 걸려있고 그가 숨 쉬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윤희가 밤마다 조용히 울던 자리였다. 그런데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레드, 너희가 쓰련. 윤희는 거실 옆 손님 방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반년 뒤 레나는 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들고 왔다. 제가 재택으로 일하거든요. 집중할 공간이 필요해서 이 손님 방을 오피스로 쓰면 어떨까요? 윤희는 다시 더 작은 방으로 밀려났다. 뒤뜰이 보이는 방이었다. 옆집 개가 밤낮 없이 짖는 소리가 들어오는 곳. 그런데 그조차 잠깐일 거라 믿었다. 정말로 잠깐이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또 반년이 지났을 무렵 레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윤희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손주, 새 생명. 그 말만으로도 그녀의 심장은 다시 뛰는 것 같았다. 그런데 레나의 다음 말이 축복처럼 포장된 통보로 날아왔다. 이 방 아기용품 놓기에 딱 좋아요. 그럼 어머님은 저쪽 작은 방 쓰시면 되겠네요. 그 저쪽이 바로 원래 물건을 쌓아두던 북향의 창고방이었다. 해가 거의 들지 않는 가장 좁고 가장 어두운 방. 윤희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때도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가 생긴다는데 손주 앞에서 자리 따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현태는 말했다. 엄마, 아기 태어나고 집만 찾으면 바로 나갈게. 몇 달만 참아줘. 그런데 태어난 건 쌍둥이였다. 2배의 울음, 2배의 기저귀, 2배의 밤샘. 그리고 몇 달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3년이 됐다. 그 사이 윤희는 집의 주인이 아니라 기숙인처럼 살았다. 식탁에 앉는 것도 눈치를 받고 냉장고를 열어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레나는 웃으면서도 날카로웠고 현태는 보면서도 못 본 척했다. 그렇게 윤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 자리에서 밀려났다. 그리고 동시에 집의 기억도 하나씩 사라졌다. 레나는 언제나 좋은 의도를 내세웠다. 어머님, 이 커튼은 좀 촌스럽지 않아요? 제가 새 걸로 바꿔왔어요. 윤희의 어머니가 혼수로 손수 지어준 커튼이 어느 날 쓰레기 봉투에 담겨 있었다. 이 소파는 너무 낡았네요. 기부해드렸어요. 남편이 일요일마다 맥주를 마시며 야구를 보던 소파가 윤희가 장을 본 사이 사라졌다. 가족 사진들도 그랬다. 먼지가 쌓여서 라는 이유로 박스에 담겨 복도 수납장 깊숙이 들어갔다. 현태의 돌사진, 가족 여행사진, 결혼기념일 사진까지. 대신 벽에는 영어로 된 자기계발 문구 포스터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추상화가 걸렸다. 집이 점점 윤희의 집이 아니라 레나의 인테리어가 되어갔다. 그런데 윤희의 마음이 정말로 비명을 지른 순간은 따로 있었다. 식당 유리장 안에 있던 아리타 도자기 컬렉션이 사라진 날이었다. 그것은 윤희의 어머니가 평생 모은 그릇들이었다. 윤희는 매주 일요일 그 그릇을 닦으며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처럼 마음을 달랬다. 어느 날 월 1회 건강검진을 다녀와 유리장을 열어보니 안이 텅 비어 있었다. 윤희의 심장이 이상하게 빨라졌다. 그때 레나는 쌍둥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다.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레나, 그 그릇들 어디 갔니? 레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아, 그거요? 지난주에 집 앞에서 플리마켓 했잖아요. 다 팔렸어요. 25,000엔 됐어요. 애들 장난감 2대가 필요했거든요. 25,000엔. 어머니의 40년이 손주 장난감 자리 때문에 25,000엔이 되어버렸다. 윤희는 숨을 삼켰다.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이건 우리 엄마 유품이야. 네가 마음대로. 그때 레나의 입가가 아주 잠깐 귀찮다는 듯 비트였다. 어머님, 그런 줄 몰랐죠. 그냥 오래된 장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애들은 넓게 자라야죠. 집이 박물관 같으면 불쌍하잖아요. 그 순간 현태가 들어왔다.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윤희가 말했다. 내 아내가 내 엄마 유품을 팔았어. 현태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윤희를 무너뜨리는 말을 했다. 엄마, 그만해. 옛날 물건에 너무 집착하지 마. 지나간 건 지나간 거잖아. 옛날 물건. 그 한마디가 윤희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다. 아들에게 어머니의 기억도 그녀의 슬픔도 옛날 물건이었다. 그날 이후 윤희는 알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편리한 도구로 취급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또 일어났다. 남편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 평생 아끼던 스위스제 앤티크 손목시계. 윤희는 남편의 결혼 반지와 함께 서랍 깊숙한 벨벳 상자에 보관해두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 상자가 사라졌다. 윤희는 온 집을 뒤졌다. 없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작은 벨벳 상자, 누구 봤니? 레나는 닭고기를 먹으면서 태연하게 말했다. 아, 그 상자요? 시계가 고장난 것 같아서 수리 맡겨놨어요. 고장난 적 없어. 그리고 네가 왜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그냥 친절하게 해드린 건데. 윤희는 다음날 레나가 말한 시계 수리점을 찾아갔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울티모 시계는 맡은 적 없습니다. 그 시계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레나는 가게를 착각했나봐요. 어딘가에서 분실됐나봐요. 라고 변명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싫어했다. 윤희는 그 시계가 팔렸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현태는 알고도 모르는 척 한다는 것도. 그날 밤 북향방의 딱딱한 침대 위에서 윤희는 소리죽여 울었다. 집도, 기억도, 남편의 흔적도 하나씩 빼앗기는 걸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비참했다. 그런데 그때 쌍둥이 손주들이 태어났다.
차가운 비가 내리던 3월 어느 날, 유리 너머로 본 두 개의 작은 얼굴은 윤희의 얼어붙은 마음에 들어온 유일한 따뜻한 빛이었다.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살아야 한다.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역할이다. 윤희는 그렇게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순수한 사랑이 결국 윤희 자신을 가장 깊게 묶어버리는 족쇄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처음 한 달은 이해할 수 있었다. 출산 후 몸이 회복되지 않은 레나, 처음 아버지가 된 현태의 서툰과 피로, 윤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이들 곁으로 갔다. 새벽 3시, 쌍둥이 중 한 명이 울음을 터뜨리면 가장 먼저 일어난 건 언제나 윤희였다.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작은 등을 천천히 두드려 다시 잠들게 했다. 그 과정에서 무릎은 점점 더 시큰거렸고 허리는 밤마다 쑤셨다. 그래도 윤희는 불평하지 않았다. 손주들의 숨결이 얼굴에 닿을 때면 자신이 아직 이 집에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없었으면 저희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레나의 그 말은 윤희를 움직이게 하는 주문 같았다. 2달째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윤희 씨는 정말 천사 같아요. 그 칭찬은 윤희를 더 깊은 노동의 늪으로 끌어당겼다. 3달이 지났을 때 윤희는 깨달았다. 아무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이미 전담 베이비시터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쌍둥이가 6달이 되자 윤희와 하루는 숨질 틈 없이 채워졌다. 새벽 5시 45분, 하루 중 유일하게 조용한 시간. 윤희는 그때에만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였다. 6시 반, 아이들이 깨어나면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준비했다. 7시, 레나는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방에서 나왔다. 8시, 현태는 이미 출근해 있었다. 오전 내내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달래며 바닥과 식탁을 닦았다. 낮잠 시간에는 산처럼 쌓인 빨래를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했다. 오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밤이 되어서야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윤희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다. 이것이 휴일 없이 주말 없이 이어졌다. 그런데도 현태는 가끔 이렇게 말했다. 엄마, 지금은 일도 안 하잖아. 시간 있지 않아?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설명할 힘도 없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잠들며 몸에서 아기 비누와 소독약 냄새가 가시지 않아도 그녀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레나는 에어컨이 잘 나오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윤희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쌍둥이가 울면 레나는 늘 문을 닫았다. 어머님, 지금 중요한 온라인 미팅 중이라서요. 아이들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다. 주말은 더 힘들었다. 부부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현태와 레나는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밤까지 외출했다. 그 시간 동안 윤희는 혼자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 둘을 지켜야 했다. 한 명을 안으면 다른 한 명이 위험한 곳으로 향했다. 식사 시간마다 바닥과 벽, 아이들 얼굴까지 엉망이 됐다. 윤희어부 적은 연금, 월 12만에는 대부분 기저귀 값과 물티슈, 아이들이 아플 때 쓰는 약값으로 사라졌다. 어머님, 대신 내주셔서 감사해요. 나중에 꼭 드릴게요. 레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사랑과 불만, 두 감정 사이에서 윤희의 몸과 마음은 낡은 천처럼 서서히 달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윤희의 68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며칠 전 레나가 드물게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님, 이번 주 생신이시죠? 소소하지만 파티를 준비해드릴게요. 그 말에 윤희의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해졌다. 아직 잊히지는 않았구나, 그 기대가. 치명적인 착각이었음을 그날 알게 됐다. 생일 당일 윤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다. 현태가 좋아하던 요리들로 정성껏 상을 차렸다. 초대된 사람들은 레나의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었다. 윤희의 동생만이 먼 곳에서 와주었다. 거실은 화려하게 꾸며졌지만 그 공간 어디에도 윤희의 자리는 없었다. 어서오세요.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레나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손님을 맞았다. 윤희는 부엌에서 접시를 다루고 음료를 준비했다. 아무도 그녀를 주인공으로 소개하지 않았고 아무도 생일 축하를 말하지 않았다. 그날이 그녀의 생일이라는 사실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던 윤희의 등에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뭐 하는 거야? 오늘 언니 생일이잖아. 누군가는 해야지. 윤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그때 복도를 지나며 들려온 레나와 친척의 낮은 대화가 윤희의 귀에 꽂혔다. 울티모, 저분은 어때? 레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이도 많고 거의 쓸모는 없는데요? 그래도 애들 봐주기엔 편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두는 거예요. 그 순간 윤희의 손에서 쟁반이 미끄러졌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윤희의 심장도 함께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동생이 달려와 윤희를 끌어안았다. 윤희는 그 품에서 처음으로 소리를 내 울었다. 3년 동안 쌓인 모욕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간 뒤 동생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언니 교토로 와. 나랑 살자. 여기서 더 버틸 이유 없어.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을 버릴 수 없다고. 손주들이 있다고 말했다. 동생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언니, 버려진 건 이미 언니야. 그 말은 윤희의 가슴 깊숙이 박혔다. 그날 윤희의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다. 그리고 그녀도 아직 알지 못했다. 그 결정적인 마지막 한 방이 몇 달 뒤 새해 첫날 아침 차가운 메시지로 도착하리라는 것을. 그 굴욕적인 생일밤 이후로 윤희의 내면에서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을 돌보고 말없이 집안을 정리하며 레나의 요구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마치 폭풍전의 고요처럼 감정이 가라앉은 자리에서 차가운 의식이 또렷이 깨어났다. 윤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보기 시작했다. 감정을 거두고 사실만을 바라보았다. 레나가 온라인 회의를 하며 웃고 있을 때 자신은 바닥에 앉아 쌍둥이의 기저귀를 갈고 있었다. 현태가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태블릿을 넘길 때 자신은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부부가 우리 시간 일하며 외출할 때 자신은 열이 난 손주의 이마에 수건을 얹고 밤을 새웠다. 하나하나의 장면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이것은 가족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착취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 구조를 참음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해왔다. 윤희는 결심했다. 더 이상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로. 울지도 따지지도 않기로. 대신 기록하기로 했다. 밤마다 작은 노트를 꺼냈다. 날짜와 함께 사라진 물건들, 레나의 말, 현태의 침묵을 하나씩 적어내려갔다. 감정은 배제하고 사실만 남겼다. 그것은 일기가 아니라 증거였다. 며칠 후 윤희는 공중전화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 전화는 레나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휴대전화는 현태와 같은 요금제였다. 아야코, 전에 말한 거 아직 유효하니? 수화기 너머에서 동생의 숨이 멈췄다가 곧 단단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당연하지. 언제든 와. 그날부터 두 사람의 조용한 준비가 시작됐다. 먼저 윤희는 자신의 법적 상황을 알아야 했다. 동생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는 부동산 문제에 정통한 중년 남성이었다. 윤희는 한 달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핑계로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낡은 가방 속에는 남편과 함께 지었던 집의 권리증이 들어있었다. 레나가 아직 손대지 않은 옛 금고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것이었다. 변호사는 윤희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서류를 확인한 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윤희 씨, 법적으로 이 집은 100% 당신 소유입니다. 그 한 문장은 윤희의 어둠 속으로 들어온 한 줄기 빛이었다. 집은 여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아들 부부는 그녀의 허락으로 무상 거주 중일 뿐이었다. 변호사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를 받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교토로 갈 계획이라면 전자가 현실적이었다. 그날 돌아오는 길 윤희는 부동산 중개소 창에 붙은 임대료를 바라보았다. 자신들의 집과 비슷한 조건의 주택이 월 20만 엔이 넘는 가격에 나와 있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조용히 계산되었다. 그 돈이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었다. 그날 밤 윤희는 노트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적었다. 중요 서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것. 현금을 조금씩 확보할 것. 눈에 띄지 않게 짐을 정리할 것.
그리고 날짜를 정했다. 엑스데이. 새해 첫날. 그들이 가장 방심하는 날. 희망이라는 단어가 아주 조심스럽게 윤희의 마음속에 불을 밝혔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분노의 불이 아니었다. 자신을 되살리기 위한 작고 단단한 불씨였다. 그날 이후 윤희는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다. 낮에는 여전히 편리한 사람으로 행동했고 밤에는 레나와 현태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준비를 진행했다. 통장과 인감은 장바구니 속 채소 아래 숨겨 이웃집 노부인에게 맡겼다. 새 계좌를 만들고 소액씩 돈을 옮겼다. 오래된 옷은 걸레로 만들어버리고 소중한 책과 사진은 벌레 말리러 간다며 하나둘 옮겼다. 어느 날 레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을 때도 윤희는 태연하게 웃었다. 한테 어릴 적 옷이 나와서 말이야. 추억에 잠깐 빠졌네. 레나는 흥미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 무관심이 윤희에게는 도움이 됐다. 그녀는 스파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움직였다. 이상하게도 그 긴장감 속에서 윤희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마침내 11월 말, 윤희는 교토행 신칸센표를 현금으로 샀다. 날짜는 1월 1일 오전 10시 30분. 작은 종이 한 장이 손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다. 미래로 가는 통행증 같았다. 그리고 한 달 뒤, 거리에는 연말의 소란이 가득했지만 윤희의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졌다. 레나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느라 더 바빴고 윤희는 그 요구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새 장 안의 새가 이미 날개를 단단히 다듬고 있다는 사실을. 대망의 날을 기다리며 윤희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건 도망이 아니다. 이건 되찾음이다. 새해 첫날 아침, 차가운 메시지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새해 첫날 아침, 집 안은 기이할 만큼 조용했다. 전날 밤 현태와 레나는 쌍둥이를 데리고 레나의 친정으로 떠났다. 어머님은 집에서 좀 쉬세요. 청소랑 설 음식 준비는 부탁드릴게요. 그 말을 남기고 닫힌 현관문은 윤희에게 더 이상 집이 아니라 무대 뒤 커튼처럼 느껴졌다. 모든 연기가 끝난 뒤 홀로 남은 자리였다. 윤희는 새벽에 눈을 떴다. 알람도 필요 없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오늘이라는 것을. 부엌에서 물을 끓여 자신을 위한 소박한 연말국수를 만들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한 그릇이었다. 식탁 위에 국수를 올려두고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다. 여보, 나 이제 갈게요. 작게 속삭였다. 현태는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겠어요.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물건방이 아닌 손님방에서 잤다. 깨끗한 시트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35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가족이 함께 웃던 저녁들, 그리고 조용히 무너져 내렸던 지난 3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흘렸기 때문이다. 오전 역없이 정각,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현태였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아. 미안한데 오늘 엄마 쪽에는 안 가게 됐어. 레나 친정에서 신년 모임을 하게 됐거든.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윤희는 메시지를 끝까지 읽은 뒤 아무 표정 없이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망설임이 그 짧은 문장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 울티모.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는 이미 전날 밤 짐을 모두 옮겨두었다. 중요한 서류, 현금, 옷까지 몇 벌. 스스로의 68년 인생은 작은 캐리어 하나에 담겨 있었다. 그것이 슬프지는 않았다. 오히려 분명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았다는 증거였으니까. 윤희는 식탁 한가운데에 접어둔 종이를 꺼냈다. 몇 번이나 쓰고 찢었던 메모의 최종본이었다. 단 3줄. 당신들이 없는 곳에서 진짜 나를 찾으러 갑니다. 찾지 마세요. 서명은 없었다. 엄마라는 말도 쓰지 않았다. 이제 그 역할로 돌아갈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오전 9시 반, 택시가 도착했다. 윤희는 코트를 입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부엌, 거실, 쌍둥이 방.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흔들림은 결심을 망친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흔들려왔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현실을 또렷이 전해주었다. 이 문을 나서면 다시는 이 집의 주인인 척하는 하인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윤희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신 뒤 조용히 문을 열었다. 겨울 공기가 폐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상쾌했다. 택시에 올라타자 운전기사가 물었다. 어디로 가시죠? 윤희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공항으로 부탁합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미러 속에서 익숙한 집이 점점 작아졌다. 지붕까지 자란 담쟁이 덩굴, 굳게 닫힌 창문들, 마치 집 자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윤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다. 이것은 패배도 아니다. 이것은 삘 수 없는 선언이었다. 그 순간부터 유니어브 전쟁은 시작되었다. 소리 없는 전쟁.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방식의 전쟁이었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천천히 달리다 낮게 울리는 소리를 남기며 하늘로 떠올랐다. 윤희는 창가 좌석에 앉아 있었다. 구름 아래로 도시가 점처럼 작아졌다. 자신을 삼켜왔던 직, 역할, 침묵까지 모두 저 아래로 멀어져 갔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묘하게 가벼웠다. 마치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무거운 짐을 이제야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또렷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 대신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 같은 시각 도쿄 외곽의 집, 현태와 레나는 친정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쌍둥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레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왜 이렇게 조용해? 엄마가 아직 자고 계신가 보지? 현태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거실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늘 윤희가 해두던 정리된 흔적, 부엌에서 들리던 작은 소리, 아이들 장난감을 바로바로 치우던 손길, 그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현태는 무심코 식탁 위를 보다가 하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레나, 이거. 그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단 3줄. 설명도 병명도 없는 문장. 당신들이 없는 곳에서 진짜 나를 찾으러 갑니다. 찾지 마세요. 순간 현태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심장이 아래로 꺼지는 느낌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레나는 코웃음을 쳤다. 설마 진짜 나간 거야? 나이도 있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금방 돌아오겠지. 하지만 현태는 이미 알았다. 이건 협박도 투정도 아니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말이 적었다. 그리고 말이 적을수록 결심은 깊었다. 그는 서둘러 윤희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 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작은 서랍장도 나무 상자도 남편의 사진도 사라져 있었다. 남아있는 건 싸구려 달력과 텅 빈 벽뿐이었다. 엄마. 캬네는 처음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오후부터 집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윤희가 사라진 첫날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항상 정해진 시간에 먹던 식사도 잠드는 순서도 모두 엉망이 됐다. 레나는 짜증을 숨기지 않았다. 현태,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조금만 참아. 내가 퇴근하면... 조금만? 난 하루 종일 이 집에 있어. 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윤희가 있을 때는 절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던 균열들이 순식간에 모습을 드러냈다. 집안일, 육아, 돈 문제. 그동안 당연하게 해결되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쌓여 있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너무 늦게 깨닫고 있었다. 며칠 뒤 레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기저귀가 떨어져 있었다. 아이들 약이 없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이런 건 누가 하던 거지? 그 질문에 현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편 윤희는 전혀 다른 아침을 맞고 있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의 방. 낯선 도시의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윤희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 울음도 누군가를 깨우는 목소리도 없었다. 완벽한 정적. 그녀는 창가에 서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게 내가 잊고 살던 아침이었구나. 윤희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이 여행은 충동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아주 조용히 준비해온 선택이었다. 법률 상담, 계좌 정리, 문서들. 그 집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누가 머무는 사람이고 누가 주인인지 그녀는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차례대로 돌려줄 시간이었다. 윤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해 두었던 번호를 눌렀다. 도쿄의 한 법률사무소. 네, 약속한 대로 진행해 주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소리 없이.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도쿄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집안의 공기는 차가움이 아니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희가가 떠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형태는 처음으로 회사에 지각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밤새 열이 내려가지 않았고 레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아이를 안고 병원을 다녀온 뒤 집에 돌아왔을 때 현태는 문득 깨달았다. 이 모든 동선과 순서, 약봉투 하나까지도 예전에는 늘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 준비가 누군가의 삶을 갈아넣은 결과였다는 것도. 현태,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 레나는 소파에 주저앉은 채 말했다. 하루 종일 애들만 보다가 정신이 나갈 것 같아. 난 일도 해야 하고 집도 엉망이고. 네 엄마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 질문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현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떠난 것이라는 걸. 그날 저녁 현태의 휴대전화로 등기 우편 수령 알림이 왔다. 발신인은 변호사 사무소였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봉투 안에는 차가운 문장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본 내용 증명은 해당 주택의 단독 소유주인 컬버터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전달드립니다. 귀하는 현재 본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중이며 본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아닌 점을 확인합니다. 현태는 숨을 삼켰다. 손이 떨렸다. 문장은 계속 이어졌다. 윤희 씨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5월 임대료 220만 원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 3개월 이내 자진 퇴거. 종이를 읽는 동안 레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집 주인이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긴 우리 집이잖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집의 명의는 오래전부터 윤희의 이름 하나로 되어 있었다. 현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의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해서 잊고 살았을 뿐이었다. 그날 밤 레나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말에 현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상의를 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그들이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한편 윤희는 교토의 조용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오래된 마치아를 개조한 작은 집. 1층은 공방으로 2층은 생활공간으로 쓰기 좋은 구조였다. 햇살이 낮게 들어와 나무 바닥 위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여기가 좋겠어요. 윤희는 그렇게 말했다. 부동산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분하고 오래 머물기 좋은 곳입니다. 그 말에 윤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답했다. 그래요. 이번엔 오래 머물 겁니다. 나 자신으로. 며칠 뒤 교토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윤희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는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았다. 동시에 누군가의 희생도 아니었다. 서류를 정리하며 변호사가 말했다.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늦었을 뿐이에요. 도쿄의 집에서는 선택을 둘러싼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월 220만 엔이라니 그걸 어떻게 내? 그럼 나가야 해. 어디로? 하지만 이건 엄마가 진심이라는 뜻이야. 현태는 점점 선명해지는 사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 대신 정산하러 왔다. 그리고 그 정산은 감정이 아니라 법과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현태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고 돌아와 달라는 말은 할 자격이 없었다. 그는 그제야 이해했다. 어머니의 침묵은 벌이었다. 그리고 그 벌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들의 삶을 겨누고 있었다. 내용 증명 우편이 도착한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의 혼란이 버텨보자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명백한 위기였다. 현태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숫자가 떠올랐다. 월 220만 엔. 관리비, 공과금, 아이들 보육비, 생활비. 머릿속에서 계산이 끝날 때마다 결론은 같았다. 불가능. 외나는 처음 며칠 동안 분노로 버텼다. 이건 협박이야.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벅? 웃기지 마. 정 때문에라도 못할 거야. 그러나 현실은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은행 잔고, 카드 명세서, 밀려오는 고지서들은 레나의 분노를 하나씩 무너뜨렸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짜증은 피로로 바뀌었다. 아이들은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다. 할머니가 없어진 집은 안정이라는 축을 잃은 것처럼 흔들렸다. 밤마다 할머니를 부르며 우는 아이를 안고 레나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이건 단순히 힘든 게 아니었다. 은희 집은 이 상태로는 유지되지 않는다. 며칠 뒤 현태는 혼자 교토로 향했다. 사전 연락은 하지 않았다. 기차에서 내린 그는 한동안 플랫폼에 서 있었다. 도쿄와는 전혀 다른 공기, 소란스럽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어머니가 선택한 이유 같았다. 주소를 몇 번이나 확인한 뒤 그는 조심스럽게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간판이 달린 공방, 유리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조명과 천천히 돌아가는 물레, 그 안에 어머니가 있었다. 은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흙을 만지고 있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단단했고 표정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 현태는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 문을 열자 작은 종이 울렸다. 윤희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현태를 바라보았다. 엄마. 현태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윤희는 천천히 손을 씻고 의자를 하나 꺼내놓았다. 앉아. 그 한마디에는 환영도 거절도 없었다. 그저 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였다. 현태는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찹구의 말은 떨렸고 눈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윤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무엇이 미안하니? 엄마를 힘들게 한 거요.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아니. 윤희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너는 몰랐던 게 아니야.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거지. 그 말은 꾸짖음도 분노도 아니었다. 사실의 진술이었다. 윤희는 물레 옆에 놓인 작은 노트를 꺼냈다. 낡은 대학 노트였다. 이건 내가 떠나기 전 3년 동안 쓴 기록이야. 노트 안에는 날짜와 함께 적힌 문장들이 빽빽했다. 레나, 어머니 유품 판매, 내 방 변경, 생활비 자비 부담, 아이 돌봄 14시간.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물질적 손실 약 200만 엔. 아콤퍼잉적 손실 계산 불가. 현태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렇게까지. 그래,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까지였어. 그리고 나는 그걸 혼자 견뎠다. 현태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엄마, 다시 돌아와주면 안 돼? 급유급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윤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돌아갈 수 없어. 왜요? 그 집에는 내가 살 자리가 없어. 있다 해도 그건 엄마가 아니라 기는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택지는 이미 보냈다. 그건 협상이 아니라 정산이야. 현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야 이해했다. 어머니는 복수를 하는 게 아니었다.
자기 삶을 되찾는 과정에서 정확한 값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그날 저녁 현태는 혼자 숙소로 돌아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볼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희는 다시 물레 앞에 앉았다. 흙은 조용히 돌고 있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의 손을 빼앗지 않았다. 교토의 여름은 느렸다. 습기가 많은 공기 속에서도 시간은 서두르지 않았고 윤희의 하루 역시 그렇지 않았다. 아침이면 공방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다. 물레를 돌리기 전 반드시 차 한 잔을 마셨다. 누군가를 위해 서두를 필요도 눈치를 볼 이유도 없었다. 하루의 속도를 정하는 사람은 이제 오직 자신뿐이었다. 공방을 연 지 2달째 윤희의 손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처음에는 떨리던 손끝이 이제는 흙의 저항을 읽을 줄 알았다. 힘을 주어야 할 때와 놓아야 할 때를 구분했다. 그건 도예 기술의 발전이기도 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삶을 다루는 방식의 변화였다. 힘으로 누르면 다 무너져요. 도예 선생은 웃으며 말했다. 기다려야 합니다. 흙이 스스로 서도록. 윤희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자신의 지난 세월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도쿄에서는 선택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현태와 레나는 결국 2번째 선택지를 택했다. 퇴거. 월 220만 엔의 임대료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 회사의 연봉, 레나의 줄어든 수입, 아이들 양육비까지 고려하면 계산은 명확했다. 그 집은 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퇴거를 결정한 날, 레나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분노는 사라지고 남은 건 깊은 피로와 체념뿐이었다. 결국 우리가 나가는 거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현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이라는 걸. 짐을 싸는 동안 그들은 처음으로 집안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윤희가 정리해두었던 수납, 동선, 사소한 배려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야 집은 낯설고 불편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쌍둥이는 짐 사이로 오가며 물었다. 할머니 집은 어디 있어? 현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퇴거 한 달 후 집은 비어 있었다. 윤희는 변호사를 통해 새 임차인을 맞았다. 중년의 부부였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변호사는 말했다. 정리 잘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법적 관계는 종료되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끝이라는 말에는 아쉬움도 분노도 없었다. 마치 긴 병을 앓고 난 뒤 회복을 인정받는 기분에 가까웠다. 그날 밤 윤희는 교토의 작은 방에서 창문을 열어두고 잠들었다. 여름 벌레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집이 숨쉬는 소리 같았다. 가을이 오기 시작할 무렵 공방 앞에 작은 팻말이 하나 더 놓였다. 손일의 기, 윤희.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날이었다. 첫 손님은 동네에 사는 노부부였다. 이 그릇 손에 잡히는 느낌이 좋네요. 그 말에 윤희는 조용히 웃었다. 며칠 뒤 작은 찻잔 하나가 팔렸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의미는 컸다. 그것은 누군가의 필요가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가치였다. 윤희는 밤에 공방 정리를 하다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복수하지 않았다. 다만 빼앗긴 것을 정확하게 되찾았을 뿐이다. 어느 날 현태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아이들이 잘 지내요? 가끔 엄마 이야기를 해요. 윤희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다. 네, 아이들은 죄가 없지. 그것으로 충분했다. 용서도 화해도 약속도 없었다. 그러나 증오는 이미 그녀의 삶에서 자리를 잃고 있었다. 윤희는 그날도 물레를 돌렸다. 흙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형태를 갖추어 갔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었던 여인이 이제는 자기 손으로 자기 삶을 빚고 있었다. 겨울이 오기 전 교토의 하늘은 유난히 높았다. 윤희는 공방 문을 닫고 난로에 불을 붙였다. 흙이 마르는 소리, 나무가 타는 소리, 그 사이로 흐르는 고요. 이제 이 고요는 공허가 아니었다. 그녀가 선택한 삶의 밀도였다.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동네 초등학교 교사였다.
아이들 수업에 사용할 그릇을 몇 점 주문하고 싶어요. 손으로 만든 물건의 온기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윤희는 잠시 놀랐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쓰는 거라면 더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었고 다짐이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자신의 기준으로 책임을 지는 선택이었다. 연말이 가까워질 무렵 윤희는 동생과 함께 작은 전시를 열었다. 공방 한쪽 벽에 선반을 만들고 찻잔과 접시, 작은 화병을 올려두었다. 별다른 홍보는 하지 않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물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 손으로요. 그 대답이 윤희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었다. 전시 마지막 날 윤희는 방명록을 정리하다가 한 줄의 글을 발견했다. 그릇을 들고 있으면 누군가 오래 버텨온 시간이 느껴집니다. 윤희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 문장 앞에 서 있었다. 버텼다. 맞다. 그러나 이제는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사는 삶이었다. 그해 마지막 날 밤, 윤희는 혼자서 조촐한 식사를 준비했다. 작은 찻잔에 따뜻한 술을 따르고 창가에 앉았다. 불꽃놀이 소리가 멀리서 터졌지만 그녀는 TV를 켜지 않았다. 요란한 축하보다 조용한 마무리가 어울리는 해였다. 자정이 가까워질 즈음 휴대전화가 한 번 울렸다. 현태였다. 엄마, 새해예요.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그래, 새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와 시간이 있었지만 윤희는 그 거리를 억지로 메우려 하지 않았다. 가까워질 때도 멀어질 때도 선택은 각자의 몫이었다. 전화를 끊고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해의 첫 공기가 흘러들었다. 차갑고 깨끗했다. 다음날 아침 윤희는 공방문을 열었다. 문에 걸린 작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다. 조용한 복수. 그녀가 혼자 농담처럼 붙여둔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제 윤희는 알았다. 이 이야기에 복수는 없었다. 대신 정산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으며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었다. 윤희는 물레 앞에 앉아 흙을 올렸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형태가 잡혔다. 이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소리 없이, 리컬 없이 괜히 되돌릴 수 없게 윤희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